자, 빵준서. 원래 이제 박준서라는 분인데 제과 명장입니다. 네. 대한민국 11대 제과 명장 박준서가 만든 나가사키 카스텔라. 여러분들께 이제 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빵준서가 만들면 달라요.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텔라. 자, 카스텔라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텔라는 정말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알았다. 카스텔라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다. 네. 전혀 다른 맛의 카스텔라다. 이렇게야만 느끼실 겁니다. 첫째, 빵준서 카스텔라는 쫀쫀합니다. 그냥 부드럽기만 한 카스텔라는 별로 매력이 없죠.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식감의 빵준서 카스텔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받자마자 먹어도 쫀쫀. 하지만 하루 이틀 숙성이 되면 더욱 쫀쫀합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좀 뒀다가 드셔도 돼. 카스텔라 다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저 소 변호사님도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 카스테라 위에다가 집에 항상 생크림이 있거든요. 아, 휘핑크림. 휘핑크림을 좀 많이 얹어서 먹는 걸로 좋아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드시는데 살이 안 찐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정량을 먹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지금 카스텔라 색깔의 그 옷을 그러니까 카스테라. 아우 진짜 이 빵준서 촉촉, 쫀득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이렇게 필요한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빵준서 카스텔라는 전통 방식 그대로 단풍나무 틀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윽한 풍미가 다른 카스텔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네. 게다가 특수한 화로 구조와 네. 완전 밀폐 구조의 나가사키 전용 오븐에서 굽습니다. 그래서 마치 푸딩과 같은 탄성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가 있는데요. 셋째, 빵준서 카스텔라는 설탕 알갱이 없는 부드럽고 포근한 단맛입니다. 거기에 식용유, 방부제, 바다, 버터, 우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식용유, 방부제, 버터, 우유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방부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식용유하고 버터, 우유가 안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우유 없이 어떻게 만들지? 빵을? 카스테라? 야, 이거 정말로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좀 먹어보면 진짜 안 된대요. 네. 아니, 나만 먹을게. 안 돼, 안 돼. 절대 안 집에 돼. 가서 안 돼. 구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요. 요주의 직장이에요, 요주의 직장. 자,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촉촉하고 깔끔합니다. 반드시 맛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빵준서 카스텔라는 잘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네, 통 통이에요. 카스텔라가 예. 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루 정도 숙성시킨 카스텔라를 보내드리는데 배송받아서 바로 드셔도 좋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드셔도 더욱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정보.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텔라 370g 18,900원. 근데 배송비가 무료예요.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모든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인 파격 쇼핑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빨리 네. 사야겠어요, 진짜. 먹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유라든지 버터가 안 들어가면은 왜 빵 드시고 난 다음에 속이 불편하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속이 불편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우유랑 이게 안 들어간 걸 몇 번 빵을 먹어봤는데 어허. 처음 먹을 땐 약간 좀 밋밋해요. 근데 이게 빵이야? 밀가루 덩어리 같은데 이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속이 무엇보다 편해. 특히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빵을 못 드셨어요. 밀가루는 전혀 못 드신 게 그런 것만 먹으면 이게 속에서 이렇게 신물이 올라와서 못 드신다 그랬는데 우유랑 버터 같은 게 안 들어가면은 전혀 그런 맛이 안 나요. 그 왜 유럽에 가면 식사빵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별로 이렇게 우유나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 네. 그런 거 먹으면 맞아요. 약간 쫄깃하면서 좀 맛이 식감이 특이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오늘 특종하셨대? 네, 예. 특종 하나 특종 내용 있습니다.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이게 예전에 2013년도 사건입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정대택 씨랑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랑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득을 봤음에도 그 이득을 정대택 씨한테 넘겨주지 않았고 이 사람이랑 뭐 강요로 인해서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정대택 씨가 기소가 됩니다. 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정대택 씨가 이제 온라인에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 주거장창 올리지 한 번.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글을 올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정대택 씨를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이제 또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오. 고소를 해서 이 재판을 받게 돼요. 정대택 씨가. 이 재판에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정대택 씨의 변호인이 그런 걸 물어봐요. 예전에
딸이랑 양모 검사랑 같이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최 씨가 그 자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정대택 씨가 모해 위증으로 고소를 합니다. 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가짜로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를 하고 나서 이제 최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그 양모 검사랑 딸이랑 셋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은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 조서에 갔다 왔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당시에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났을 뿐이다 진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가 기록이 돼 그 있죠.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대택 씨가 자기를 고소할까봐 얘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시점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같이 갔다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그 출입국 기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 씨의 출입국 기록은 확인이 되는데 딸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과 그리고 양모 검사의 출입국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한 번은 둘 다 안 오고 한 번은 김건희 씨의 기록은 없고 그리고 양모 검사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 씨가 굳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사로 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은 최근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그 사건에 포함된 그 모해이증 사건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 씨가 그때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이 모해위증 재기수사에서는 위증을 해버린 것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최 씨한테 외통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양재택 검사와 김건희 씨가 해외여행을 갔다. 근데 거기 뭐 최은순 씨도 이제 끼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출입국 기록을 기자님이 지울 수 있으면 지워봐라라고 하고 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기록을 지웠다 안 지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셋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왜 기록이 없냐? 이게 그냥 의문인 거죠. 그렇지. 네. 누가 지운 게 아니에요. 지웠다는 건 모르는 거고 왜 기록이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있는데 제출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있는 거를 법원이 내라고 그러는데 제출 안 하느냐 출입국 사무소가 뭐 단순 업무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뭔가 있기 때문인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참 정대택 그 양반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슨 사건 얘기하면 바로 그 엄청난 두께의 그 자료를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대택 씨는 자료 말고는 나를 구원해줄 주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이런 자료,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구비해 왔던 것이고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송을 했고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고 처음에 이제 정대택 씨가 서초동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으로 이제 돼 있을 때라 네. 정대택 씨가 말하는 내용을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자료를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썩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사실은 문서로 남아있는 자료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이미 몇 가지가 나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동안에 기자들한테 보여줬던 자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는데 좋은 자료이긴 했었지만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는 점. 그래서 좀 더 검증을 할 부분이 있겠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자료가 쌓여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물어왔던 거예요, 결국에서. 그래서 이번 모해 위증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한 거라는데 아직까지니까 공소시효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2013년에 그 위증했다는 내용을 언제 거냐면은 그거는 또 2003년 건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만들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2013년인가 그때 한 증언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모두 검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못 믿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 정택 아니겠습니까? 씨가요. 정택 씨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이제 언론사들이 받아서 굉장히 대형 특종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일 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때 항명이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그 사유로 이제 관보에는 올라가 있으나 정대택 씨한테 돌아온 그 법무부의 회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진정인이 낸 그 내용으로 윤석열 그 당시 여주지청장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대택 씨가 진정한 내용을 보면은 뭐 모해위증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기사들은 나와서 굉장히 큰 이게 그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이제 수 변호사님이랑 다시 이제 방송 끝나고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 징계 청구인의 신청인의 민원인의 취지대로 징계했다는 내용은 그렇지, 아니에요. 내용은 또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라서 그게 오해가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계인의 취지가 중대한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했다. 요거지 징계인의 징계 취지, 그러니까 청구인의 민원인의 취지대로 징계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많이 명확하게 넘어오겠네?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징계 의결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의결서를 봐야 돼. 네, 네,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취지로 이제 그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 징계 그 민원인의 취지대로 징계했다라고 그 해석이 그렇게 해석되기는 안 될 수도 어려워요. 있어요. 예, 네, 조금 민원인의 이게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민원인은 중징계가 필요한 취지로 보인다. 민원인의 그거 사유를 보니까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네. 부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징계 의결서를 보는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징계 예. 의결서를 봐야 근데 돼. 이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의혹 제기가 됐던 이유는 황교안의 발언 때문이에요. 황교안이 그 대정부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한 의원이 물어보죠.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 징계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항명 때문은 아니고 다른 부적절한 사유가 있었다. 개인적인 뭐 예. 부적절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게 그러니까, 뭘까요?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대택 씨가 제출하는 그 민원 회신 서류 그 건만 가지고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황교안의 국회 답변을 갖고도 보면 이거는 그러면 맞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관보에는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료를 보여달라.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징계 생각이 의결서를 들어요. 봐야 될 수밖에 이제 없죠. 황교안 정도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의 모든 소문이라든지 모든 그 뒷얘기는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이 뭐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그 모든 걸 다 안다면은 어떤 관계라든지 지금 아내와의 만남 이런 거 모든 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기회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유 저런 사유 하면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판단은 들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시각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말. 그래서 그 정대택 씨의 그 회신서 없더라도 저는 없더라도 모든 것이 이상한 정황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을 둘러싼 장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럼. 너무나 특혜를 받고 근데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상당히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도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윤석열만 안 사람이 들렸죠. 어딨냐. 우리 저 맞아요. 사실은 밀어줘야 개혁을 되겠다. 해준다면 아, 그렇지. 개혁을 그건 해준다면 있었을 거야. 에휴, 예. 그런데 그런 행원이 면이 좀 뭐가 문제야 막 그렇죠. 있겠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역시도 두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채널A나 TV조선에서 깔려고 했었다는 점.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조수진 의원이 저랑 그 당시 채널A 제가 잠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패널로 이제 방송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장모는 제2의 최순실이고 부인은 제2의 신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기들 취재 다 끝났고 우리 지금 깔 거다라고 했는데 까겠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조수진이면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아유,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식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박근혜 때 이미 다 털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윤석열을 좀 두둔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뭐는 우리가 좀 짚어 넘어가야 되냐면은 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니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 정대택 씨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그다음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때 이미 다 털었겠지. 그러니까 요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요런 정도의 얘기만 했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게 크게 문제 안 삼았을 거예요. 근데 인격자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땐 그게 크게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건 아무리 저기 쉴드를 쳐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건 좀 과한 표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정말 사생활에서 그친다면은 굳이 그렇죠. 사생활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사생활이 아니라 그럼요. 캐면 킬수록 범죄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묻혔던 것들이 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이 사람의 이제 처음에 청문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 장목에 뭐 예를 들면 사생활 뭐 그런 얘기가 있어도 그게 어디까지나 사생활이고 이 사람이 늦게 결혼해서 만난 여자가 어떤 여자인들 뭐 결혼한 거야 뭐 그걸 사생활이라고 생각했지 범죄를 막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어도 우리가 안 믿었을 거라는 얘기가 심각성이 있는 게 그 당시에 윤우진 사건이 그렇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유, 그 당시에 그렇지. 녹음 파일까지 나왔었는데 그 굉장히 두둔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렇죠. 그 당시 녹음 파일간 뉴스타파가 박살이 났죠, 오히려. 그렇죠. 아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네.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윤석열 이후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뭐 다음번에는 누가 뭐 될 것 같냐, 누가 뭐 총장 되느냐, 누가 뭐 중앙지검 되느냐 물어볼 때 뭐 누가 될 것 같다 뭐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절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 안 합니다. 사람은 못 믿는다. 항상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한 가지 이게 뭐가 있냐면 혼외자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나는 무정자증이다 혹은 나 옛날에 정관 수술했다라는 말 절대 믿지 마라. 그런 사람 치고 결과적으로 혼외자가 아닌 걸 내가 못 봤다. 왜? 사실 그 얘기를 제가 맨 처음 들은 거 누가 들었냐? 최동욱 총장 때 들었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서 묶었다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맞네. 결백하네.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냐 또 설정 스님 대해서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설정 스님 건도 이게 사실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안 믿는 게 이렇게 몇 가지 있다. 누구 자식이 아니라더라. 누구 혼외자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믿는다. 정말 DNA가 나와야지 DNA 검사 자료가 나와야지 믿는다. 두 번째 검사는 안 믿는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 다 윤석열 뭐 설령 윤우진 사건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상을 알고 났다면 적어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야만적인 수사권 남용 이것만 제대로 관찰했다면은 평가를 달리 해야죠.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은 뭐 그 사람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윤석열의 그 아내 김건희 씨 그 집이 또 논란이 되고 아크로비스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삼풍 백화점 네, 터졌어요. 그 자리죠. 예. 네. 그 건물이 도대체 뭐 어떤 건물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장식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근데 서초동에는 그 삼성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크로비스타에 아파트를 좀 이렇게 마련해 두기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서초동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사실 김건희 씨가 3층에 아크로비스타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 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부터가 바로 분양받은 건 아니고 그 전모 씨라고 하죠. 전모 씨가 분양을 받은 건데 분양 당시에 6억 정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이전을 받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집 시가가 그 당시에는 12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삼성전자가 후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7억으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르잖아요. 딱 해도 그럼 나 전세권 이거 설정한 전세금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거기다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7억을 받아서 그 7억에 또 본인의 뭐 갖고 있는 돈인지 해가지고 1억 5천을 더해서 8억 5천만 원으로 17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17층은 지금도 펜트하우스라고 불리지만 14채밖에 없는 펜트하우스라서 그 8억 5천으로는 절대로 전세를 들어올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씨가 나갈 때 들어온 다음 전세권자는 16억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게 8억 5천에 간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8억 5천에 그 17층에서 살 때 당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다가 혼자 나중에 되게 이상한 과정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거기를 7억의 전세권을 들어간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17층도 8억 5천에 그렇게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17층에서 3층으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내려올 때도 부부라면은 당연히 이게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할 때요. 장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게 부부, 배우자 간에는 체크만 하면은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소를. 세대원들을 쭉 나열해 놓고 같이 갈 사람 체크하세요라고 해요. 네. 체크 착착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둘밖에 없는데 체크를 안 하고 나만 갈래.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상황이죠. 이해가 안 가는 네. 상황으로 본인만 3층으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무렵에 그제서야 3층으로 들어옵니다. 전입신고를 내려옵니다. 또 하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윤 2년 후보가 동안이나, 예, 네. 2년 동안 자기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는데 최모 씨가 이제 거기 전세권 선정하는데 최모 씨하고 기묘한 동거 관계가 성립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 희한한 상황인데 아크로비스타가 이제 보니까 건물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네.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 아파트가 있고, 네. 상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3층에 있는 게 이제 3층에 있는 동일한 호수를 하니까 총 4개가 등장을 해요. 지하층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제가 하였는데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하 1층에 가면은 식당가가 있어요. 네. 늘봄 멜봄이라고 그게 고깃집이 있는데 네. 거기서 너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네. 나 근데 거기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 거기 삼풍백화점 자리인데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고 석사 1차였는데 그때 거기에 제가 그 구조 작업하는데 자원봉사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제 눈으로 거기서 시체가 나오는 것도 봤고 아이고. 시신들이 어떻게 훼손이 됐었는지도 봤고 구조 작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너무나도 잘 봤거든요. 트라우마 치료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그게 저보다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아는 척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분한테 거기 들어오신 자원봉사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솔직히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약도 좀 지어주시고 해가지고 해서 그때는 잘 넘겼어요. 그래서 전 다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더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지금도 법조계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사시고 있고 법조계에서 좀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걸로 알아요. 아니 아크로비스타 하면은 거기가 이제 지금은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서초동 일대에서는 아주 그냥 최고급이었죠. 그렇죠? 최고급. 그게 약간 산 꼭대기에 있는 데란 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뷰도 좋아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저 우면산도 보이고 반대편 한강도 보이고 그렇죠. 뷰가 상당히 좋고 펜트하우스 같으면 더 잘 보였을 네, 거예요.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길만 건너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거기가 서울지법이었고 거기는 사법연수원이었어요. 아, 맞아요. 예, 사법연수원 자리가 지금 뭐 다른 무슨 법원 건물로 쓰고 있던데 네. 한때쯤 행정법원인가 뭐 그걸로 쓰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그 건물이니까 길만 건너면 중앙지법인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 쭉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검찰청이에요. 네. 좀 더 가면 대검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도 옆에 있고. 네, 대법원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서초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정말로 괜찮은 주거지죠. 그 주변에 그만한 정도의 고급 아파트면서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완전 고급 아파트였죠. 예.
그게 아니면 뭐 지금은- 설해마을 쪽도 있지만은 아니 글쎄 뭐- 설해마을 쪽엔 아파트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빌라 쪽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서초동에 그렇게 고급 아파트나 이렇게 럭셔리한 아파트가 네. 없어요. 없었죠. 예. 네. 지금 뭐 한두 군데 더 생긴 것 같은데. 지금이야 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 많이 가서 네. 사신대요. 음. 그런데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삼성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검사나 판사가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혜택을 줘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 3층에 거기에 물론 이게 3층의 그 가격대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용 면적이 56평 정도가 되고 분양 면적이 한 70평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가를 제가 계속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은 20한 몇억 정도 되고 그때는 13억 정도에서 16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가격대 형성돼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12억 정도라고 예. 어제 또 확인하신 바로는 그러셨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2억, 13억 할 때 네. 그 선에서 그게 뭐냐면 그 무렵에 시가 변동이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그때 마이너스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가가 정확하게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 그때는 12억에서 한 16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형성된 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근저당 6억에 전세권 6억이면 꽉 차요. 7억. 예, 진짜 7억이면 꽉 차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 정도로는 삼성이 이걸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이거는 삼성이 의도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고스란히 17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7층 가격도 되게 싸게 들어가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또 이게 제가 보기엔 그 100평이 넘어요. 분양 네. 가격이. 그런데 70평이 7억인데 100평 넘는 게 8억 5천이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가격이 안 맞는 선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헐값이었거나 한쪽은 지나치게 고가였거나 아니면 둘 그렇죠. 다였거나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렇다면 이 당시 전세를 줬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특혜성 거래였거나 허위 거래가 아니었느냐, 그냥 돈만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거래 아니면 허위 거래였으면은 그 집도 비어 있으면은 그 집도 또 김건희 씨가 이용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거기서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해보면 그렇다면은 삼성이 전세권을 선정한 게 아니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만약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이 진짜 뭐 이렇게 봐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배임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을 주기 위해서 또는 특혜성 거래, 뇌물성 거래를 위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그 융통을 하는 거는요, 배임의 한 형태로 보죠. 김한매 선생이라고 사법 사생 감시 사생, 예. 예, 뭐 사세행 예 고발을 했어요 그 삼성 배임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될까? 공수처에다 고발하지 않았나요? 그 네? 공수처에다가 고발이 공수처가 고발했죠.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뇌물의 성격이라면 뭐 뇌물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가족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게 음. 부인한테 준 혜택이지만 이게 사실 뭐 누구 말 맞다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음. 부인한테 간 특혜성 자금은 이거는 뇌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공수처로 한 것 같은데 공수처는 지금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은 좀 이게 선택적인 건데 이 사건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 수사 안 하겠다 하면은 검찰로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은 제가 볼 때 공수처에서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은 검찰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은 웬만하면 당장 안 하더라도 들고는 있어요. 쟁점은 되게 간단한 사건이에요. 조사할 건 딱 몇 개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기사들을 보니까 그 집의 시가가 12억 원이라고 네.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6억 원, 전세권이 7억 원 이래서 근저당권이 만약에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앞에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에 어떤 육박하는 그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차피 경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한테 주고 남은 거가 얼마 없으면 내가 이 정도의 전세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 시가가 12억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수사할 쟁점은 그걸 거예요. 이 집의 시가가 얼마였는지. 뭐 매매가는 뭐 10억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 거니까 시가가 얼마였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뭐 피담보 채무는 얼마였는지, 사실 그것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는 어찌됐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010년인데 2010년에 김건희 씨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결혼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 그러면 최현순 씨가 직접 예. 진술했던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있으니까. 관계를 알면서 김건희 씨한테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네. 뭐 이거는 충분히 조사 가치는 저도 있는 이걸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제 뭐 제가 이 얘기까지 하니까 되게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 얘기를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저당이 6억이고 전세권이 7억이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적어도 16억 정도의 시가가 나와야지 돈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근저당 6억에 전세권 7억이면 총 13억이잖아요. 이제 채무액이. 그런데 이게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경매 비용이 그쵸. 다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연체 이자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근저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띄고 다 떨고 내 전세권까지 확인이 되려면은 적어도 16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뭐냐면 경매가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가의 80% 정도에서 아무리 잘 나와도 80% 정도까지 해서 거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6억짜리였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얼마 되냐면은 한 14억 정도에서 경락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매 비용 빼고 나면은 전세권자로서는 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근저당에서 실제 채권이 얼마인지까지도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과 계산해 보면은 사실 이 상황에서 7억씩이나 주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제 근거 없는 허위 의혹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삼성 교포 엔지니어 거주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삼성에서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기 들어간다면 그거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또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씨 당시 명의의 그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을 그렇죠. 이제 만약 그러니까 조사가 된다면 삼성에서는 그걸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거기 들어가 살았느냐,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게 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세권액이 과연 정당한 액수였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특혜에서 돈을 더 준 거 아니냐라는 점.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그 다음에 전세권 해제하고 난 다음에 7억 원을 돌려줬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 가장 매매였을 때는 그게 그냥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나 같으면 아니 그게 그러면은 내가 그럼 전세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됐었고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갈 때 나 돈 줬어요. 은행 기록 떡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깔끔하죠? 더 할 얘기에 의문을 삼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아니 그런 증거를 내놓고 해야 되지. 그 경과나 경위를 누가 얘기를 하라 그랬냐고. 경과나 경위가 아니라 그 돈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었고 딱 그 돈을 받았고 그대로 돌려줬다. 그게 이 이제 정도 공수처에서 하면 네, 되거든요. 수사가 되겠죠. 이제 예, 조사를 그거를 한다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그 언행이라든지 뭐 해명이랍시고 나온 얘기를 보면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핀트가 어긋나요. 실제로는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야 태연아 너 살이 좀 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요 저 지난주에 몇 킬로였고 이번 주에 몇 킬로예요 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니요 선배 뭐 안경이 좀 이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조명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변명거리나 그 당시에 화제를 돌리는 것으로는 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저 윤석열 형은 뭐 대충 그게 좀 뭉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대로 내년 3월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당장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MBN 빼고는 서울신문 그리고 SBS 조사 결과는 엎었어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어느 조사든 윤석열은 지금 내려가는 흐름인데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국민들에게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하여간 눈치고 그러면은 뭐 지금의 그 1위 구조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는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국민들인데 그렇죠. 정치의 어떤 그런 관여도가 얼마나 높아요.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딴 식으로 이렇게 군인내 나면서 그 향수 뿌려가지고 그렇게 청와대 못 가시지.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우리 국민들 엄정한 그런 검증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정한 정치적 지향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 앞에서 특정 정치인, 특정 정파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꼼찰청장 지향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혹은 어느 특정인이 대통령 되지 말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 저희들의 양심은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청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소정인 변호사님 그리고 장영진 국장님, 김태형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